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 정부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이상민에 대한 판결을 보고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어난 사건은 분명하고 사실은 하나인데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갈린다면 과연 그런 사법부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 똑같은 죄를 두고 판결이 갈려도 이상한데 분명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벌은 더 약하다면 국민은 이런 판결을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무엇보다 아무리 판결은 판사가 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면 그건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다가 따져봐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또 하나,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책과는 담을 쌓고 권력의 맛에 도취된 자들. 역사인식은 찾아볼 수 없고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은 판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이번 설 선물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는 그 마음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정산해서 설 끝나고 홍길동 은행에 이렇게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누는 마음 함께 가지고 우리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세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광고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제까지 이제 설 선물 배송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나은 제품만 오늘 아침에 주문한 것까지는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에 떡국 혹시 아직 준비 안 하신 분은 더 나함에서 고기 듬뿍 곰탕 떡국 세트는 12시 이전에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는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12시 넘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 듬뿍 곰탕 떡국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먹방 했는데 참 좋아요. 맛있어서 혹시 떡국 안 하신 분은 선물도 뭐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병정어리 님이 아침에 댓글창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정치 1번지 생방은 오늘이 마감이고 설 명절에는 녹방이 오니 미리 인사드립니다. 백운기 앵커님, 이은주 반장님 그리고 정치 1번지 찐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정어리언님들은 역시 정어리TV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정어리언님들 모두가 대변인이고 모두가 스텝이고 모두가 백운기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생방송은 오늘까지 하고 이제 월화수 설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녹화했고요. 오늘 또 녹화하고 그러는데 누구 녹화하는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은 역사학자이면서 국회의원인 김준혁 의원님 모시고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란 청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놓친 것은 무엇일까 좀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설날이잖아요. 설날은 되게 좀 운세도 보고 그러는데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모시고 10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제 녹화했거든요. 제가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지 마세요. 속상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운세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안 좋은 뭐가 나오면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대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만나서 정원호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뵐 거니까요. 함께 해 주시고 다만 이제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아셔가지고 뭐 어떤 방식인지도 아시죠? 프리미어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올리는데 라이브처럼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댓글창은 미리 열어놓지는 않고 한 3분 전부터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2부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인터뷰합니다. 이제 저희가 출연자들 미리 이렇게 예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몇 분께서 조국을 왜 부르냐? 조국 부르면 나 갈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좋고 싫고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 백운계 정치 1번지는 누구 편드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누구 편 아닌 거. 굳이 편든다면 이재명 대통령 편이라고나 할까요? 잘하니까. 근데 막 이렇게 뭐 싸울 때 저는 정말 그런 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불러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우리가 알죠. 그래야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위원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몇몇 분이 저런 애를 왜 부르냐 막 그러셨는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친한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과 귀를 열고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하기야 그때도 김종혁이 앞에는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한동훈 찬양하니까 다들 우악우악 하시더만요. 예. 자, 미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뤄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패널들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것은 마지막에 인사를 우리가 하고 헤어집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시작부터 이렇게 저를 참 며칠간 못 좋을 걸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오늘 마침 이제 먹방이 없고 바로 또 2부 인터뷰가 있는데 김종 원장님 배탈이 났다고 그러는데 잘 됐네요. 고급지게 좀 장염이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염? 예. 배탈이래요? 배탈이라기보다 장염인 것 같습니다. 약 받았어요? 어제 다행히 집에 약이 있어서 약을 좀 먹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야 다행이다. 조국 대표가 와서 먹방을 안 하니까 조국 대표가 좋은 게 아니라 먹방을 안 하니까 좋다 이렇게. 병원에 가봐요. 네. 약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렇게 드시지 말고. 예, 명 따르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장염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는 맑은 된장국에 쌀죽 이게 제일 좋다고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이 좋아지고 하여튼 위장에 부담이 안 가는 예, 걸로. 요즘 뭐 죽집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죽 감사합니다. 말고 그냥 쌀죽. 뭐 네. 감이 된 거 말고 명 그거 따르겠습니다. 드시라고. 네, 명 따르겠습니다. 우리 김종욱 원장님이 힘이 나야 우리 정어리 TV가 힘이 나죠. 자,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용남 전 의원은 열심히 오고 계시고 오면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 보면서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하도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계속 나오니까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죠. 그런데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건 인정되고 그래서 재판 똑바로 하는구나 그랬다가 또 막판에 뒤통수를 맞았죠. 15년 구형했는데 절반도 아니고 7년.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한 것에 따지면은 3분의 1도 안 되죠. 7~3은 21이니까. 네. 23년. 23년인데. 도대체 아무리 뭐 판사 마음이고 고무줄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오프닝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사건은 분명하고 하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게 있는데 누가 봐도 한독수보다 이상민이 더 큰 죄 깊숙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재판장이 유경진이라는 판사인데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던데, 먼저 그 선고하는 장면 한번 보시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이상민이 웃어요. 7년 하니까 좋아 죽겠는가 보죠. 김유정 의원님. 네. 왜 7년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진관 재판부처럼 일관되게 불법 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한 것, 그리고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것, 그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 형량도 제법 높게 나오겠구나, 한덕수 못지않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년 이러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마치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건처럼 취급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갯돈 떼먹고 달아난 사기꾼이 7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과 같은 7년을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실망은 했고요. 지금 저 마지막에 웃는 장면이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물론 방청석의 가족들이 방청을 하면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 힘내라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숨 돌린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처럼 혹은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떨고 있다가 7년 하니까 본인도 안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소가 절로 나왔겠죠. 본인이 또 판사였기 때문에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바가 있을 텐데 아, 안심했다. 또 항소하고 상고심 가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소가 절로 나왔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 미소 때문에 우리가 더 분통이 터지던 그런 순간이었죠. 나홀로님이요. 형량 바겐세일이 유행이냐? 툭하면 반띵이네. 고작 7년 때리려고 1시간을 주절주절 씹으린 유경진 판세. 속상한 분들이 참 많으시죠. 법률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재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떻게 되게 정해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나온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는 있습니다만 판사들이 보통 항상 그 법관 연수나 이럴 때 그런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던져주고 각자 양형을 좀 결정해 봐라. 그럼 편차가 꽤 많이 나요. 그건 이제 계속 줄여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은 어느 정도 이 키 맞추기가 돼요. 그것도 재판부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내란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에 보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하고 지금 이상민 피고인하고는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7년 23년이니까 뭐 3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결국엔 서울고등법원의 그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일단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가담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가담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민이 한덕수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같다고 칩시다. 같다고 쳐도 한덕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나는 님이 23년 자는 님이 7년 받고 아씨 줄 잘 섰다고 어떻게 23에서 7 빼면 얼마예요? 16년이야? 네. 16년을 더 빵에 살으란 말이야.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앞서 유무죄 판단은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란의 성립과 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유죄 인정은 뭐 각기 벌어진 일을 이제 분까지 이렇게 적시해 가면서 적절하게 인정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도 아니 명색이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부하 내동한 사람도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징역 7년? 이거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앞에 뭐 이야기를 다 뭐 너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놈이야 하면서 죽을 죄를 안 지은 벌을 김정우 원장님 어제 판결을 보고 작년 걸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지금 막 속이 더 뒤틀리는데 저는 한편의 비극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판사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러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그랬어요. 이상민이. 두 번째,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헌정체제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7년을 준다? 판사가? 그러면 7년 정도면 내가 뭐 깨부실만 해. 헌정체제 부셔보지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사고할 수 있도록 양형을 준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판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란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답변을 본 것 같다. 근데 이진관만 특수한 거예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럼 판사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랑 유사하냐? 윤석열과 유사하다. 윤석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몽령이야. 2시간밖에 안 됐잖아. 피해가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나를 단죄해? 라고 얘기했는데 다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실행은 했으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들이 없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양형을 참작해서 좋아. 한덕수는 이진관이 했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7년만 때릴게 라고 얘기하는 건 법관들이 이 사건을 윤석열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전 더 화났던 건 이상민이었어요. 15년 구형 때렸을 때 거의 죽상을 하고 있다가 7년이 나왔는데 유죄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지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밝혀졌으면 공직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씩 웃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까지 이 헌정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은 이 문제를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여서 계속 이진관이 나오라고 저희가 이진관이 나올 거라고 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월 19일 날 직위원이 무기형이 아닌 유기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한편의 비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민의 미소를 보면서 웃는 모습이 저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 판결을 보고 웃은 사람은 이상민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박영식 에디터님,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 또 여론이 이상하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죄질이 더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제 위증죄도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위증을 어디서 했느냐? 내란 전국 때 번번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이상민은 거짓말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내란 발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이제 자신의 직을 던지고 사표를 던지고 나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는 망언을 또 내뱉거든요.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발언과 행위를 누차 했던 사람이고 공적인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7년 선고에 아빠 사랑해,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라는 그런 딸의 반응에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장관을 역임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판사분들이 전혀 이 어떤 헌법 준수 의지라든지 이 내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게 아닐까? 물론 앞에서 이 공소 사실과 관련돼서 정리를 잘 해놓고 나서 양형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좀 또 문제지만, 이 정도의 양형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진관 판사만 극소수로 사법부의 구성원이겠구나.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판사분들이 저는 뭐 아메바 판결이다, 단세포 판결이다 라는 판사들이라는 그런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박영식 앵커님께서 내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아메바, 단순 판결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메바 같은 단순한 판결을 하게 됐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바로 그 두 판사의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유경진 부장판사도 분명히 내란이고 가담했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사 단수 지시에 대해서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이다. 그래서 봐준다. 장관이 그러면 전화하지 직접 가서 스위치 내립니까? 이런 생각. 이자들이 벌이려고 했던 내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할 때 가장 눈여겨봤던 것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내란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 얘기를 했어요.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한 겁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 인식이 있는 판사의 판결과 그냥 이건 전화 한 통만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때 그 대목 지적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15년 구형했는데 그건 아니야. 23년 선고했습니까? 내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너네는 좀 모르냐라고 저는 그 23년이 한덕수에게만 던지는 선고가 아니라 특검을 향해서도 날린 질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하면 특검이 너무 낮은 구형을 한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모두에게 전 질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보다 위에서부터의 이 내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류경진 재판부의 모습과. 그래서 어제 이상민 그 7년 선고를 했던 그 재판부의 모습은 이진관 재판부와도 아주 대비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경주마처럼 이렇게 시야가 가려진 경주마처럼 일정 부분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내란 행위의 어떤 전후 사정 그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판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에 전화 한 통 건 것뿐이다. 단순히 전화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내란 행위의 어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로서의 전화였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거를 이상민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부기관까지 전달은 됐지만 밑에서 안 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패스하고 그래서 매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바라본 결과가 어제 7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판사들도 공부시켜야죠. 공부해야죠. 사법시험 볼 때 역사시험 보죠. 국사 봅니까? 1차에? 1차 시험에 보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로스쿨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고 그 전에 그 사시 볼 때는 1차에 국사 과목도 있고 세계사 과목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책 한 권 안 보고 계속 술만 처마시다가 윤석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형량 이렇게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양형 사유죠. 예. 네. 뭐 반성을 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이상민은 반성을 한 번이라도 한 걸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만 했지. 그렇죠. 최후 진술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명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최후 진술할 때는요 주로 그 얘기였어요. 내가 뭘 바라고 내란을 하겠느냐. 그렇죠. 부인하는 부인만 취지였죠, 했어요. 결국에. 한덕수는 그래도 말이라도 내가 왜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한탄스럽다라고 얘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자는 그런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반성 한마디 안 했던 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뭘 바라고 하겠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런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는데 그걸 봐준다. 그러니까 양형이 제가 봐도 너무 약하긴 약해요. 이게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죄 관련해서 뭐 단순 참여자도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걸 다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은 너무 약해 보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삼심제 하는 거죠. 서울 고등법원에서 바로 잡아야죠. 대체로 항소심에 가면 1심보다는 좀 낮추는 게 그 관행적인데 올려서 선고하기도 하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특검도 항소할 테니까. 무죄난 부분 뭐 항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양형 부당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특검에서도 항소할 테니까요. 만약에 특검이 항소를 안 하면 이른바 올려치기는 못하죠. 근데 항소할 안 할 수가 거기 없겠죠. 때문에 예. 저는 애당초 김종국 원장님 특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형했을 때부터 제가 참 아니다 싶었어요. 윤석열 사형 적어도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사형, 노상원 사형, 김용현 사형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기징역을 가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특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군 사령관들을 빼고는 양형 기준을 낮게 본 거 아닌가? 대부분 15년 쳤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요 임무 종사가 사형 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덕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5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량을 한 건데 대체적으로 양형 사유가 그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 일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란이 실행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국민들과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있었다고 얘기했었고 이진관 판사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이상민을 선고한 판사도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상민은 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할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국민과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인데 이 일이 벌어졌다면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국민과 여기에 참여한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판사가 여기에 맞게 적어도 높은 구형 그 특검이 높은 구형을 때렸어야 되는데 저는 느낌에 윤석열, 김용현 정도, 노상원 정도 요쪽만 양형을 좀 높게 특검에서 또 구형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특검 내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스스로도 매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완벽하게 내란 문제에 대한 단죄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책무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25년 때렸으면 구형을 7년 때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못 때리죠. 그렇죠. 아니, 무기징역을 만약에 구형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7년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게 몇 명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국무회에 참여했던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만 참여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핵심적인 사람으로서 기득권 속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렸던 사람이고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상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친구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술친구. 아니 윤석열 후배, 충암고 후배. 후배고. 아까 술친구란 말씀이에요. 예. 예. 충암고 후배고. 그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해제한 그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 자기가 아끼고 챙겨주는 그런 신복이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났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줍니까? 아,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11분 동안 문서를 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1분 동안. 이 문서를 보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본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자기 부인 일정표를 봤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본인 또 아마 마지막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판사 생활을 20몇 년 했다. 판사한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야, 너랑 똑같은 판사야. 너 그럼 되겠냐?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대목.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최대한 낮춘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웃음을 짓는 자에게 전 유경준 부장판사가 어땠을까라고. 저는 그 순간 이상민의 웃음보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표정, 제가 볼 때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기 힘들다를 넘어서서 특검까지도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저자들이 다 한 통사가 아닌가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박영식 앵커님, 제가 어제 그걸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무식하구나. 판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판검사들 전부 다 그러면 대부분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로 개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까? 그래요? 아닌데. 많을 텐데요. 어디에 또 그런 나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 변호사는 변호사고 네. 판검사는 판검사지. 네. 판검사 개업 끝나고 바로 이렇게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가 정치로 진출하는 예는 한 번도 없대요. 그건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판사 있잖아요. 이건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70, 80 먹어서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호사 개업할 일이 없지. 정말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연방 판사직을 수행을 하니까 개업할 일이 거의 안 생기는 것이고,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검사나 판사는 선출직이에요.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만약에 선거에 패배해서 그 지역 검사, 그러니까 DA라고 하는데, 디스트릭 어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검사나 판사, 지방법원의 판사직을 수행 못하게 되면 다 변호사 다시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 출신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이상의 고위직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대신 뭘 하냐면 공증인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증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공증인 수를 상당히 제한해 놔서 그거를 변호사 개업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국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예. 다른데. 챗 GPT를 다 믿을 수는 예. 없습니다만 한국 가능, 미국 가능, 대신 본인 사건이나 동일 법원 사건 수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본도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임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을 두거나 제한 규정을 두게 하는데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변호사 뭐 독일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도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잘 모르고 아니면 챗 GPT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확인해 봅시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어제 판결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재판 소원 법사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박영시 앵커님. 네.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원래는 우리가 지금 3심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바 우리 헌법은 뭐 3심제라고 딱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 사건에 준하여 만약에 헌법 법리를 두고 봤을 때 헌법을 어긴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판사들의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판결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배심원제가 적극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 왜곡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뭐 재심이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관이 어떤 국가기관이 대법원에게 좀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느냐 이제 이 어떤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재판 소원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전 더 기가 막혀요. 국민을 팔았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 차원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숙고를 해보고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사법부가 그동안 어떤 판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자정 기능 하나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고 판결에 대해서도 법 왜곡죄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과 성찰조차도 없는 상황에 재판 소원을 국회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본다는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 자, 재판 소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짚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다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정치는 나 처음 봅니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 본인 입으로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쳐댔어요. 그리고 간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약속 시간 1시간 앞두고 못 가. 그게 개인 간의 약속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결례를 넘어서서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못 가? 그것도 이유를 무슨 뭐 내가 뭐 가가지고 저기 하면 잡곡밥을 뭘 섞었느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 그냥 뭐 묻힐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본인이 그러면은 주도를 하면 되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때 윤석열 만나가지고 준비한 A4 용지 갖고 와서 쫙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지었잖아요. 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것은 야당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간다고 했다가 그것도 그 전날 간다고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잡았고 그날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민생 문제 좀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야 그거 가가지고 들러리 쓰면 되겠냐 막 이렇게 하겠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신동욱 최고위원 또 뭐 몇몇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김민수도 그러고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우리 당대표가 이미 단식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가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우리 야당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입법 폭주, 부동산 폭주, 그리고 물가 문제, 환율 문제, 관세 문제. 그런데 지금 오늘 갑자기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신동욱 최고가 얘기한 얘기를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당일 아침까지도 최고위 회의에서 본인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겠다고. 가야죠. 야당이 가장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국회에 참여하는 것.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요. 본인이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과 만날 그 기회에 가서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말들, 단식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 발로 걷어차놓고 나 들러리 설지 않을 거야. 최고위원들이 못 가게 했어. 전환길 고성국이 못 가라고 지령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시간 전, 실제로는 뭐 한 30분 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통보를 한 거는 알려진 게 1시간 전이었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기본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친구 사이에도 30분 전 약속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의 이 오찬 약속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식 시작했을 때 그때 여야 대표들 다 청와대에서 만났었잖아요. 그 작은 정당들까지. 단식하면서도 그때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요구 조건이 많고 단식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말하고 자기는 굶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찬스죠. 나는 지금 단식 중이라 그렇죠. 이렇게 산에 짐이 네. 쌓여져 있지만 못 먹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하다가 팍 쓰러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장동혁 확 섰는 것이. 아니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장이 섰는데 가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셋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걷어차버리고 아침까지 간다고 해놓고 또 걷어차버리고 왜 걷어찼는지 이유도 석연치 않고 찌질해요. 전부 다. 저는 이런 정치 하수들은 역사적으로 헌정사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낯짝으로 만나자고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청와대가 만나줘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이제 명분과 이 어떤 시발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비상식적인 추론밖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최후의 일이고 만나자고 했던 쪽이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랬고 단식할 때도 그랬고 사실 청와대를 만나려고 하던 제스처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취했던 것인데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 발로 차버렸으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뭐 전환길 씨가 뭐 나는 경찰 조사 받는데 어떻게 대통령 만나가지고 밥 먹을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급하게 최고위원들에게 좀 반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고리로 해서 이 오찬을 취소한 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저 결론적으로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더 빠질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중도위원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환길이가 못 가게 해서 안 갔다. 이 말이 저는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전환길 했던 얘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전환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환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환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이제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량 부족이에요. 그리고
워낙 약체 당대표인 거죠. 왜냐면 유튜버들한테 발이 묶여갖고 꼼짝도 못해.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 달려 있는, 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그 인형 같은 형편인데, 처음에는 뭐 마치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격이라 안 간다 이런 이유를 댔다가 이게 너무 궁색해 보였는지 그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뭐 재판소법이나 이런 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 통과에 때문에 망친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장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문제라면 더 가야죠. 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서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딱 고리를 걸어놔야지. 제가 보기엔 진짜 함량 부족해요.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그 밥상을 걷어차도 정말 그렇게 배짱이 좋으면 청와대 가서 밥상 걷어차면은 더 먹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이제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전날 서문시장 갔잖아요. 아마 서문시장 간 이유는 빌드업 한 걸 거예요. 야, 서문시장 갔더니 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다. 원성이 심하다. 너 뭐 정치 잘한다고 그러고 국정운영 잘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당일날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해서 찾아가서 민생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대. 그래놓고 김민수, 그다음에 조광한, 신동욱이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밤새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난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김민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환길한테 선거에 이겨야 윤석열 석방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는 이유는 윤석열을 석방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전환길은 야 3일 내 말에 대답 안 하면 윤석열을 그냥 절연한다고, 너 내 덕에 당대표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다 휘둘린다는 건 이미 장동혁은 윤 어게인에 포박돼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포박돼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 이들이 협박을 하는 거겠죠.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대표 잔혹사예요. 당대표 중에서 윤 어게인 찐윤들 얘기 안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날아갔었기 때문에 본인의 유일한 꿈은 대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포박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저렇게 밥상머리를 발로 차는 거죠. 저기에 갔으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층한테 다르게 보일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말씀하신 그 정도 함량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챙기는 이미지가 뭐 강경한 야당 대표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나 단식을 통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 반발하는 당내의 일부 여론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이제 미래로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오찬 회동이 더 중요한 자리였고, 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가는 당대표, 민생을 걱정하는 당대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친한계들 더 신난 거죠.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순위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슈퍼챗이나 조회수 이런 게 친한계 쪽에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라,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우린 당명 개정도 할 거고 대통령도 만날 거고 민생을 챙길 거고 중도 회원 확장도 할 거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결국 이제 그 과거에 남아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그대로 이제 지워버릴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만 좋은 일이다. 야당 복은 타고 태어난 것이고, 이건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이 이 오찬이 취소돼가지고요, 경복궁 쪽 식사하시고 경복궁에 이제 투어를 좀 간이로 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만나서 사진 찍고 하고 하셨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고맙죠.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그렇게 한 뒤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더 올라갔을걸요.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63%가 나왔는데
최근 지금 8월부터 보면 63이 최고인데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정은 26까지 내려갔고 국힘당은 20%대인가 뭐 지금 되더라고요. 22% 나왔어요. 정확하게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나왔어요. 딱 더블 스코어군요.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제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니까 만약에 장동혁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 반영됐다면 국힘당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장동혁이 포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국힘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두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전한길이 야 엄마 너는 내가 지금 경찰서 가는데 넌 청와대 가서 밥 먹냐? 그러니까 이제 더 못 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좌한길 우성국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가 또 지 마음대로 하더만. 야 이거 잘라 그러면 자르고. 이번에 장동혁이 대구 서문시장 갔다 왔잖아요. 그쪽은 뭐 힘만 빠지면 서문시장 가더만. 가가지고 뭐 먹고 그러는데. 막 뭐 윤호개인 하면은 안 돼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인선? 네. 이인선 의원이 대구 네, 대구 대구 지역구 의원이죠. 예. 네. 아, 저것들 뭐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폐륜적 발언을 했다고 고성국이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무더기인 버리면 집에서 드십니다. 장동건 화이팅! 무더기인 버리면 고성국 얘기는 없나요? 저걸 보고 폐륜적 발언을 한 자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것들이 아직도가 폐륜입니까? 말 잘한 거죠. 아니 그렇게 치면 고성국은 전두환 사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애국적인 발언입니까? 아니 그래도 역사가 있는 이 보수 정당이 고성국, 전한길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가 저는 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경찰서 가는데 넌 청와대 가서 밥 먹냐? 본인이 경찰서를 왜 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것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독립투사라도 되는 듯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두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가는 이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이인선 의원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 TK 쪽의 윤호개인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외치는 지금도 외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구 민심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서문시장 굉장히 썰렁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성지처럼 성지순례 하듯이 한 번씩 돌잖아요. 당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좀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그런데 매우 썰렁했다라는 게 대구시장 2번 한 권영진 의원의 이야기잖아요. 대구 민심 허투루 보지 말아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바른말 했잖아요.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네. 라는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 그거를 폐륜적 발언이라고 하는 고성국을 신 받들듯이 그렇게 모시면서 깍듯하게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 고성국 발언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시죠. 현장에 나가서 국민을 만나고 있는 당대표가 옆에 수행한답시고 와갖고서 정말 폐륜적 막말하는 국회의원한테 돌아서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야단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이인선의 사과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폐륜적 막말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 징계하겠는데요. 징계하겠죠. 네. 뭐 아니, 지금 고성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나요? 한동훈 쳐내라. 그러면 남은 쳐내고. 오세훈이다. 그다음에 배현진 배현진. 쳐내라. 네. 이제 이인선이야. 뭐 이렇게. 아니 저걸 이제 폐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윤호개인을 외쳤다.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욕했으니까 폐륜이다 이런 논리입니까?
글쎄요, 뭐 고성국 씨 말을 해석하거나 논평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일종의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을 해야지 뭐 굳이 그거를 주석을 달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인선 의원도 약간 그 실수를 하긴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그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 뭐 본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카메라가 붙어 있고 마이크가 이제 켜져 있는데 이제 저것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조금 실수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국힘의 문제는 뭐 이인선 의원이 표현이 약간 적절하지 않았던 거야 변론으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냐 말이죠. 제1야당이 지금 의석이 100석이 넘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한국 정치 내지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불행한 거지. 저게 제1야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돈벌이 하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던지 아니면 슈퍼챗 많이 받기 위한 용도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당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사람들이 제1야당을 끌고 가고 있으니 사실은 이게 불행한 거죠. 전두환 사진 걸자고 그러고. 그렇죠. 다 자기 장사예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갑자기 윤호개인 안 된다, 뭐 한동훈도 괜찮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우성이 나니까 전환길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다 전략입니다. 근데 전략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한 전략을 자기 유튜브에서는 다 말해버리는 전환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하는 거잖아요. 또 무슨 건국펀드 1,000억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고 뭐 고구려 발해 영토까지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몽골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중국 땅도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뭐 3권 다 없애고 뭐 국방부하고 몇 개만 남겨놓고 그런데 이거를 1,000억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줄 건데 언제 돌려주는지 아세요? 윤호개인이 달성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돌려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게 제1야당의 현주소죠. 너무 불행하죠. 진짜 이놈 저놈 그냥 이 판에 돈 땡기겠다고 혈안이네.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과간이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기 전환길이 국내에 빠르게 복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가만히 있다가는 고성구한테 다 뺏겨먹겠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내의 이 어떤 구심점이 너무 고성국에게 쏠리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정당들이 낮은 지지율로 잔존해 있다가 어느 순간 대중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요. 완전히 자기들이 장기적인 집권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22%입니다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22%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작동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국, 전환길 이런 자들의 얘기인데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국과 서정욱 변호사 두 사람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이 사건을 프레임을 쫙 짜가지고 헬기 사건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렇죠. 12월 6일 날, 이 고성국이 고도의 통치행위는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논리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윤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이 얘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장동혁을 앉혀놓은 거예요. 장동혁은 여기에 완전히 포박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장동혁 1.5선짜리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이렇게 재편된다면 저는 항상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당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야 이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가면 갈수록 저 정당 예산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저 정당이 어느 순간 확 변해서 소위 유럽의 극우 정당화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 극우 정당들은 대체적으로요
특히 헝가리 이런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년, 20년 장기 집권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징후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고 우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 좌고 우전이네요. 왼쪽은 고성국, 오른쪽은 전환길이 딱 붙잡고 끌고 가는데 국힘당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궁금합니다. 전환길이 어제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무슨 또 기자증을 차고 출석을 했더군요. 박영식 앵커님. 네. 그거 보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기억나세요? 뭐 법률신문, 환경신문, 조세신문, 뭐 노동 뭐 이런 거 딱 붙이고 찌푸짝 끌고 다니면서 막 불법 주차하고 네. 막 그런 그렇죠. 사이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역 사회에도 지역 사회 언론에도 있어봤고 이제 뭐 중앙에서도 오래 활동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먹혀요?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 주차 닦지 않달라고 이제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차 앞에다가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프레스증을 달고 나온 이유는 언론사다. 전환길 뉴스는 언론사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대통령 정도 위치됐으면 어떤 비판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대응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뭐 어디 산에다 묶어놔야 된다는 식의 얘기했던 건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슨 망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돈 없는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농담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말의 모순이에요. 저런 태도 자체가 본인이 언론사를 운영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 이제 말의 모순부터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정어리 TV도 고발 뉴스나 뭐 겸공이나 취재 편의점처럼 기자 한 명 더 가지고 청와대도 출입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급한 것인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아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네. 내란 타도님 기자증이요? 지가 무슨 기자야? 금순유님 개나 소나 기자할 수 있나? 어제 기자증을 진짜 차고 왔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녁 먹다가 이제 마두로도 저렇게 현상금이 걸리고 체포되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뭐 10만 불만 현상금 걸어도 남산에 이렇게 묶어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러나 이렇게 웃자고 했는 이야기를 전환길 뉴스에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또 협박이라 해서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전환길 옆에 있는 게 김현태 맞죠? 예.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707. 예. 어머 정말 아이고 사람 참. 순간에 망가지는 게. 제정신이 아니네. 저 현장에 가보면 이제 자유한길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분이 항상 이제 주변에 자기의 그 어떤 동조 세력들을 데리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유튜버가 저 현장을 취재하면서 자유한길단을 비롯한 전환길 뉴스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언론의 자유를 막지 마라. 이재명 정부의 핍박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의 이제 대부분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런 인간들이 나라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건국 들고 나왔잖아요. 건국이라는 용어는 이승만과 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자들이니까 저런 자들은 헌정 파괴범이거든요. 헌정 파괴범들한테는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다 용인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저거. 근데 좀 심각하네요. 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전환길하고 김현태가 같이 선글라스 쓰고 윤석열 무죄하고 정말. 어딘고? 이야 참 저건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대체로 저런 거를. 저 보디가드 아니에요? 전환길 보디가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태가 따지고 보면? 하는 거 보면? 아니 근데 블랙 코미디는 이게 숨겨져 있는 위트나 뭐 이런 거라도 있는 거지. 저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조합인 거죠. 그리고 블랙 코미디는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제 내일 모레 즐거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에 눈을 좀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서 합당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감사드리고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